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제 극적 타결을 본 버스 파업 사태 1등 공신은 요금 인상도 준공영제 확대도 아닌 정년 연장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보다 더 중요한 일자리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년 연장 이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죠.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실업률 4.4%,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노동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니까 산업 현장에 사람이 더 필요해진 것이고 정년 연장 카드가 해법으로 제시된 겁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숙련된 근로자 확보 그리고 예산 지원에 따른 비용 절감이란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죠. 문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30, 40대 취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젊은 층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1.5%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앞에 서 있는 대통령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닭이 운이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6월 말 방한 소식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예, 아침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형식으로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백악관 쪽에서 이 방한 사실을 공식화한 것 그 시점하고 좀 연계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일본 오사카에서 6월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제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고요. 네네. 백악관은 의제 부분 관련해서 역시 FFVD를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미 동맹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우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거다. 네네.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네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그 G20 회의 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지금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승합차 안에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아침에 전해지면서 지금 뭐 안타깝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내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인천의 그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하고 또 다른 승합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추돌을 한 겁니다. 예. 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운전자를 비롯해서 6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고 부상자 가운데 1명 초등학생은 지금 상당히 중상 상태라 그럽니다. 축구클럽 그 승합차 운전자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갔다라고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지금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황색 신호에 지났는데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카니발 승합차가 예측 출발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 보통 그런 일이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가속이 덜 돼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황색이 적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진입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네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예, 막 신호등 바뀌기 직전 상황에서 막 이런 그 교통사고 위험이 좀 높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오토바이들 경우에는 예측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배달 오토바이들이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차량 간의 사고가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1심 선고가 나오죠? 네. 네. 운명의 날입니다. 예. 예. 지금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검찰이 이미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때 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세 가지 좀 사안이 지금 걸려 있는데요. 네네. 벌금 300만 원, 600만 원을 이제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지금 모두 사실은 지금 그 지사직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구형량입니다. 네, 구형량으로만 보면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그 결심 공판이 이제 있는 거고요. 뭐 지금 혐의 내용은 크게 지금 4가지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사건 관련한 그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정 사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고요. 좀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직권남용죄 금고 이상 형을 확정을 받거나 예.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이 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합니다. 네. 이게 지금 1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니죠. 네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5.18 민주화 운동 이제 이틀 3일 남았습니까? 예. 전두환 전 이틀 남았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 발포 직전에 광주를 방문했다. 그리고 사살 명령을 했다. 광주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언들이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증언자들의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기자회견 열린 자리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때 네. 그 의원께서 사회 맡으셨잖아요. 네. 예, 어떤 그 자리였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 두 분 증언을 들으면서 네네. 그동안 그냥 뭐라고 이렇게 규정된 게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표피적으로. 네네. 근데 보면 그날 들으면서 저는 이거는 신군부의 국민 학살 만행이다. 그러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네네. 기획했다. 네. 충돌과 그다음 무력 진압까지 다 기획한 것이라 하는 게 그 두 분의 증언의 골자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을 광주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고 항쟁을 했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건데 사실 5.18이 198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도 그 사태가 있기 전에 태어나지 않은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교과서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그날 그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 정말로 이게 과연 한국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일까. 정말 국민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이런 만행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버젓이 있었고 실제 그 사람들이 다 집권을 했어요. 집권에 10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실 지배를 했단 말이죠. 네네. 정말 굉장히 아픈 역사고 또 하나 광주 시민들이 그거를 끝까지 목숨 걸고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정말로 높이 평가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 증언을 한 분들은 굉장히 사실에 가깝게 있었던 분들이더라고요.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네네. 그 김용장 선생은 당시 미 육군 정보여단 정보관으로
그 열흘 동안 무려 40건의 보고서를 미 국방부에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게 1년 동안 그 부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정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당신은 혼자서 40건을 보냈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열흘 동안 있었는가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요. 네네. 또 하나 허장환 선생은 당시 그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안사령부의 특명부장이라는 그런 자리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광주에서 일어난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양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 기획과 음모와 하여튼 오고 갔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저는 그날 그 회견이 그동안에 뭔가 미흡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5.18의 진상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 열쇠를 제공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5.18을 폄하하고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왜곡된 정보, 북한군이 와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갖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경고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네. 지금 두 사람 말씀하시는 김용장 씨와 허장환 씨 두 분의 얘기를 보면은 첫 번째 밝혀졌다고 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당시에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군에 보고까지 했다는 증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갔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쟁점화할 수 있는 사안들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까요? 핵심은 지금까지 전두환 씨는 자기가 광주에 간 적 없다고 증언을 얘기했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거록에서도 그렇고 재판에서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때 당시 광주에서 일어났던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기획, 시나리오 이것에 가장 가깝게 접근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5월 21일 12시 무렵이고 그 네네. 장소는 K57 이건 이제 전투비행단의 이름인데요. 네네. 광주 전투비행단에 왔다.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했다. 이게 이제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도청 앞에서 사격이 이루어졌고 그 사격으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쓰러진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은 합리적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허장환, 김용장 씨는요. 근데 그분은 정보관 출신답게 굉장히 자기가 보고한 것 팩트와 그리고 내가 추정하는 것을 구별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절제된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보고의 그 신뢰도를 높였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예. 그분은 그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허장원 씨는 그것보다 더 사실은 더 깊숙하게 당시 신군부의 핵심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사살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포 명령했다는 이야기 있죠. 그렇죠. 이 허장원 씨가 김용장 씨가 구별해 준 게 네네. 발포 명령과 사살 명령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발포라는 것은 네네. 발포라는 것은 군인 수측에서 초병이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네네.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침탈당할 우려가 있을 때 침탈당했을 때 발포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건 발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포라는 건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위협 사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5월 21일 1시 이후에 있었던 그것은 그냥 단순 발포가 아니라 정확하게 조준해서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예. 허장원 씨가 당시 그걸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다 무릎사 자세로 조준해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발포가 그냥 발포가 아니라 네네. 사살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구별을 했어요. 허장원 예. 씨가.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의 증언 이후에 어제 그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일종의 속보 차원의 보도가 있었는데 1980년 당시에 이군 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네. 조치사항에 보면은 전두환 씨가 굿 아이디어 이런 식의 메모를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습니다. 네네.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력 진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예. 거기에다 이제 굿 아이디어라고 썼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허장원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신군부의 핵심 수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지만 1979년 10월 26일
그 사건 이후에 12월 12일 날 신군부가 이제 군내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계엄사령관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고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이 그때 당시 안기부장을 겸해요. 네네. 겸하고 또 합수부장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 전권을 전두환 씨가 쥐고 있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네. 그 전두환 씨는 사실상 실질적인 결정권자였다는 거죠. 모든 결정, 핵심적인 결정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엔 이 같은 내용들이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매듭 지어져야 하는데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못하고 출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이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이 지도부에게 아주 절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일제 식민지 지배, 특히 그 가운데 있었던 징병, 징용, 위안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식민지 지배의 부당함과 만행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진상 규명, 제대로 진상을 인정하고 과거를 바로 똑바로 보고 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집권한 뒤에 집권하기 전에 민정당을 창당하죠. 예. 예, 그래서 그 민정당이 쭉 내려와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온 거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과거의 그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못한 것이다.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 새로운 미래로 가자. 이게 바른 자세지. 그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하는 일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어났잖아요. 네네.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슨 5.18 유공자가 괴물이니 북한군이 내려와서 이른 폭동이니 이런 얘기들이 그 국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더니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이 문제를 솔직한 자세로 보고 정말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예, 그렇다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빨리 특조위 구성에 응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 그 현장에 광주를 찾아가는 문제 기념식 참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 지난 199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돼 있는 건데 그 현장을 제1야당의 대표가 찾아간다는 그런 부분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보훈처에서 초청을 했잖아요. 이게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정당 대표를 초청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적 절차적 과정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김용장, 허장환 씨의 증언으로 해서 더욱더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되어가고 있는 이 광주 학살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뭔가를 언급을 해야 돼요. 제가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건 그들 몫이에요. 뭘 사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상규명에 앞장서겠다든지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그러지 않고 광주를 간다는 것은 전 광주의 희생영령이나 유가족이나 광주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기념식 참석. 정말 충정으로 조언하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그 기념식 참석을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전제 조건 사과 또는 사죄 이런 것 없이 참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예요. 예. 참석하고 안 하고는. 그러나 그 참석이 의미를 가지려면 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하고 기념식을 하는 겁니까? 네네. 39년 전에 그 광주 시민들의 무참한 희생 그리고 저항의 정신을 배우고 기리고 당시 그 신군부의 학살 만행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러려면은 저는 그 취지에 맞아야 된다. 적어도 정치 지도자라면.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면 가만히 앉아있다 와도 관계없어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가야겠다 이러면 되겠지만 네네. 정치 지도자라면 공개적으로 그런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취지에 맞는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어제 그 예정돼 있었던 버스 파업 철회 또는 유보 이걸로 버스 대란을 일단 피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잠재적인 불신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 놓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 가운데 하나가 준공영제 실시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주실 분과 함께 2부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어제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길 버스 운행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 분들 많으셨죠. 일단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버스 파업은 철회 또는 유보됐습니다. 한 고비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큰 밑그림이 없이 운영되고 있던 버스 체계의 누적된 문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버스의 준공영제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버스 대란을 계기로요, 버스 체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그 버스 대란 사태를 목전에 두고 버스 준공영제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은 이제 표준 운송원가를 통해서 시가 이제 버스 사업자들한테 모든 운영 비용으로 보장해주면서 이제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노선 조정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버스 업체들이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항공 노선의 운영에 집중이 됐다면 시가 이제 모든 운영 비용을 다 이제 보존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이 노선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그 정부가 주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를 하는 조건이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버스 회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서울이 준공영제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씩이요? 좀 편차는 있는데 3천억 정도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한 3조 원 넘게 투자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3조 원 넘게 이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서울 시내에 버스들이 운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뭐 황금 노선이든 또 황금 노선이 아닌 곳이든 시민들이 그 버스를 이제 타고 다니신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런 보조금이 이제 많이 누수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립 유치원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조사도 했었는데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준 임원인건비보다 그 임원인건비 외 연봉이 한 130억 정도가 더 많이 가져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임원인건비로 돈을 줬는데 네네. 실제로 그 회사 내에서의 이제 임원분들이 전체적으로 65개 회사에서 한 130억 정도 더 많이 가져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준공영제 실시로 이제 지자체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한 버스 회사들이 그 부분을 다시 말해서 그 버스 요금을 통해서 받는 돈의 부족한 부분을 예산으로 받았는데 그 예산을 이제 어떤 식으로 썼느냐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임원 인건비로 해서 나간 돈의 액수가 그 정도로 크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임원 인건비로 한 5천만 원을 쓰라고 이렇게 줬는데 뭐 한 두세 배 정도를 실제로 더 받아 가신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표준 운송원가에 보면 이 이제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는 이제 실비 정산을 해주는데 나머지 뭐 가래지 인건비라든지 정비비들은 이제 단가 방식으로 해서 그냥 대당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든. 돈이 나가는 건데 실제로 회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다 그 받은 돈을 다 쓰지 않고 나머지 좀 남겨서 그 부분을 이제 전용해서 임원 인건비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명 정도를 임원 인건비로 이제 고용하라고 이렇게 서울시 얘기했는데 임의적으로 이제 회사들에서 뭐 2-3명 정도를 고용. 네네. 그래서 뭐 좀 최근에 뭐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친인척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하면서 이제 임원 인건비가 많이 이제 뛰어 올라온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 불투명하고 의혹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표준 운송원가가 과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저는 지적이 많은 거죠. 예. 지금 이 같은 그 문제가 발생한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대표적으로 본 서울시가 있을 거고요. 예. 자, 부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울산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가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 광역시는 그리고 제주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지역들이 다 서울을 모델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지역 가운데 하나가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했던 곳이 경기도잖아요. 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300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발이 정말 중요한 버스가 참 필요한 그런 곳인데 준공영제 실시가 일부만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도에서 권한이 있는 그 경기도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가 도입이 됐을 거고요. 나머지 시내버스는 이 이제 시군이 이제 그 면허권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 그쪽은 이제 도입이 안 되고 있죠. 네네. 대체로 보면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대상인 시내버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뭐 시군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중공영제 도입하게 되면 보통 한 2배에서 4배 정도의 보조금이 뛰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보조금을 이제 지급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를 감독하는 그러한 기구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립 유치원 때처럼 이게 보조금이지만 지원금처럼 약간 인식이 되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 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공사업은 이 통제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조례도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 시 입장에서는 그 표준 운송원가에 따라서 재정을 지원하면 그 쓰는 거는 좀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임원인건비의 가다가 좀 발생하는 거죠.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는 지난번 우리가 유치원 3법을 통한 그 논의 과정에서 구분이 됐잖아요. 그 감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영역이냐 그렇지 않은 영역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이 준공영제 실시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선결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법률적으로 확실히 이 보조금으로서 이 위상에 가진 사업으로서 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통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시의회나 시민들의 감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조례로 지금 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례가 있긴 있는데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사업주하고 시가 맺은 협약이 있거든요. 실시 협약이 있는데 이 협약에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는 또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 변호사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이 이제 사인 간의 계약의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사업주들이 이익을 침해하는 조례가 좀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 구했을 때 법률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이 원활한 버스 체계의 구축 그리고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자칫 사업주 내지는 사업주에 준하는 임원들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전락이 된다면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제 뭐 혈세를 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된 만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이 재정이 효과적으로 또 이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버스 준공영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법률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완비한 상태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준공영제 실시라는 것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지자체는 각 해당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를 것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많은 지자체니까 한다고 치는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지 않아서 못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버스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논리처럼 그 지방 사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안 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저는 좀 후지다고 생각이 들고 예. 앞으로 이제 버스에 대해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재원의 문제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연간 도로에 한 8조 정도의 이 건설에 투자가 되는데 저는 네네.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대중교통 투자로 돌린다면 저는 충분히 시민들의 부담이 덜 된 상태에서 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배분하냐의 문제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의 한 8조 정도가 되는 비용을 도로 위를 달리는 교통수단에 쓰인다면은 준공영제 도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지금 도로에 까는 이 재정이 유류세를 통해서 지금 제출되고 있는데 자동차 오염을 내는 이 유류세에 대한 징벌세가 다시 도로를 까는 데 쓴다는 건 사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유류세를 걷어서 이런 자동차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중앙정부가 이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좀 재정을 배분할지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위원님께 이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버스 대란이 이번에 종결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숙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중공영제, 기타 이것 말고도 버스에 시민들을 위한 발로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숙제들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스도 중요하지만 한 축으로 이제 지하철도 중요하는데요. 최근에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사실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지하철이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 4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 재투자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그 지하철은 오히려 버스보다 더 재정 투자가 더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 기간이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안전 투자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리한 이 지하철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전략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준공영제의 개념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그 뭐 토지 공개념 같은 어떤 공공재로서의 어떤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 입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 텐데 가장 큰 숙제 그리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하나씩 좀 말씀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말 그대로 공영제의 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공적인 이 통제라든지 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우리의 이 재정이 이제 투자되어야지만 정말로 이 공공성 있는 이제 버스 교통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위원으로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 지자체에서 가장 힘든 그 입장에 처해 있는 데는 어딥니까? 경기도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일제 운행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주 52시간 지원이 되면 인건비가 많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 정책이 주 52시간이고 안전한 버스 교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요금 인상이라든지 경기도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적절한 이 정부의 재정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요금 인상 그리고 예산 투입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요.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1대1로 만나 회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절 주로 하던 회담 방식인데요.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담을 거부하고 이것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영수회담, 2번 철수회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